안녕하십니까. 저 키사이트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규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자료 자체는 이제 네트워크를 처음 접해본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셉은 아주 베이직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그렇게 가벼운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요. 근데 수식 같은 거 최대한 배제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데 이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 말하는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터넷에 관련된 어떤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네트워크는 이제 회로망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다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회로망 분석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처음 접해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른 장비들이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가장 범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장비죠.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란 장비는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신호를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신호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데 어디서 분석을 하느냐? 타임 도메인에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장비상에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상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X축이 타임 도메인, 시간축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어떤 볼티지 값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오실로스코프란 장비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랑 비슷한 장비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얘랑 공통점은 뭐냐면은 두 개 다 신호를 분석하는 장비라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다만 얘는 타임 도메인에서 분석하는 장비고 저쪽에 있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분석을 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하나가 있을 때는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상에서는, 즉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는 신호가 하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신호가 이렇게 모이면은 그 신호들이 어떤 띠를 이루게 되는데 그 띠를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분석하고자 하는 장비가 이제 바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장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두 장비는요, 신호를 분석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자체가 수신기 역할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를 받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두 장비 같은 경우는요, 장비 앞에 40포트가 하나만 있어도 측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장비예요. 그래서 포트로 들어오는 신호의 절대 레벨을 보여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밑에 있는 게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장비예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이제 위에 있는 두 장비랑은 측정 컨셉이 조금 다릅니다. 위에는 신호를 분석하는 장비였는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장비는 어떤 부품의 특성을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장비 자체가 수신기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고 장비 내부에 송신기를 포함을 하고 있었고 송수신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를 뭔가 주고받고 하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장비, 쟤는 장비 앞에 무조건 포트가 2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포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의 포트가 전부 다 송수신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즘에 네트워크를 말씀을 하시기를 VNA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VNA라고 하는 거는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약자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VNA 말고도 이제 SNA, 그러니까 스칼라 네트워크도 있었는데 요즘 장비들은 크기랑 위상에 대해서 측정을 다 하는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측정 컨셉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스티뮬러스 레스폰스 테스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자극 반응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측정 대상물이 있다고 하면은 얘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장비에서 신호를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로 얘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해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측정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송수신기가 이제 같은 주파수에 이렇게 동기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측정 컨셉은요, 같은 주파수의 신호를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GHz 인풋, 1GHz 아웃풋 비교하고요. 수입하고서 2GHz 인풋, 2GHz 아웃풋 이렇게 비교한다. 같은 주파수의 신호를 비교하면서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패시브부터 저쪽에 액티브 소자까지 나와 있는데, 패시브 소자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은 뭐 필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듀플렉서 이런 디바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케이블, 트랜스미션 라인 이런 것도 이제 패시브 디바이스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액티브 소자, 뭐 대표적인 거 여기 앰프가 있죠. 이런 것도 액티브 소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처음 접해본다라는 걸 가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장비가 뭘 하는 장비인지, 이 장비를 가지고 어떤 걸 측정을 하는지, 측정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RF의 기본이 되는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 이론, 전송 선로 이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인데 뭐 측정하는데 되게 중요하죠. 예.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측정 절차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측정 컨셉을 조금 빗대서 설명을 비유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렌즈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렌즈로 들어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빛은요 렌즈의 입사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반사되는 양이라든지 반사되는 각도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깨끗한 유리다 라고 하면은 안쪽으로 반사 없이 다 들어갈 거고요. 여기가 뭐 거울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온 게 이렇게 다 반사돼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사되는 각도 같은 것도 얘의 어떤 곡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반사되고 남은 양이 이제 렌즈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매질의 어떤 영향을 받고 반대편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측정적인 측면, 신호적인 측면을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렌즈 대신에 있는 게 DUT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측정 대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의 약자입니다. 어쨌든 DUT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 대신에 있는 거는 장비에서 저 DUT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쏘아준 신호가 RF 케이블을 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RF 신호가 이렇게 오면요. 위에서는 똑같아요. DUT 입사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반사되는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DUT의 입사면의 특성이란 뭐냐면은 DUT 입사면의 임피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는 데는요. 디바이스를 RF 케이블 이렇게 동축 케이블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RF에서 사용되는 게 50옴짜리 케이블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은 앞에 연결된 50옴짜리 케이블이랑 DUT의 인풋단의 임피던스랑 잘 맞았으면은 반사가 없을 거고 잘 맞지 않았으면은 그 미스매치의 정도에 따라서 반사되는 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사되고 남은 양만큼이 이제 DUT 쪽으로 들어가서 얘의 어떤 특성 영향을 받고 반대편으로 전달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전달돼서 나온 신호는 반대편에 있는 케이블을 따라서 간 다음에 장비의 어떤 수신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렇다고 했을 때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가 측정을 하는 거는요, 딱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사 측정이랑 전달 측정 이렇게 딱 두 개를 해요. 요즘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가 점점 좋아지면서 여러 다른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인데도 불구하고 뭐 스펙트럼 모드로 동작을 한다거나 여러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는 거의 기본 컨셉은 반사 측정, 전달 측정 딱 두 개입니다. 반사 측정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온 입사 신호 대비 반사 신호예요. 입사 대비 반사가 반사 측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온 거 대비 전달되는 걸 측정을 하는 게 전달 측정이에요. 입사 대비 전달이 전달 측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요 장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신호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입사 신호, 반사 신호, 전달된 신호 있는데 지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VNA라고 말씀드렸죠. 크기랑 위상에 대한 걸 다 측정을 합니다. 일단 크기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또는 얼마나 커졌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위상차를 가지고 반사됐는지 아니면은 전달됐는지 요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신호를 비교한 어떤 값을 측정 값으로 보여준다라는 건 뭐냐면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장비는 기본적으로 상대 값을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상대 전력 값을 측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랑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요 수신기로 들어오는 신호의 절대 레벨을 보여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Y축이 기본적으로 dBm 단위로 제공이 돼요. 근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경우는 장비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Y축 단위는 dB 단위로 제공이 됩니다. 상대 전력을 측정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전송 선로 이론에 관한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주파수랑 파장과의 관계,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파장은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뭐 60Hz 신호 같은 경우는 파장이 5,000km죠. 즉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한번 스윙하는데 간 거리가 이제 5,000km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GHz 같은 경우는 30cm. 이렇게 가는데 30cm 간 거예요. 어쨌든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데 전송 선로 이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둘 간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 그려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시로 그려드릴 텐데 30cm짜리 선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60Hz 신호를 보내요. 그럼 60Hz 신호의 파장이 5,000km죠. 그러면은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스윙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가 5,000km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5,000km 중에 30cm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찍어 놓은 점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경우에 즉 30cm짜리 선로에 60Hz 신호를 보낼 때는 위치마다의 전압 전류 신호 크기 변화를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저주파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1GHz 신호를 인가를 한다라고 하면요. 파장이 30cm예요. 그러면은 한 파장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선로의 위치마다 신호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30cm짜리 가정하고 1GHz를 넣었다고 했지만 1기가가 아닌 다른 주파수의 신호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쪽에 들어간 신호랑 이쪽으로 나온 신호랑 아예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게 전송 선로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은 주파수가 얼마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그 신호가 가는 선로의 길이 대비 그 신호의 파장,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시를 할 수가 있으면은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균일한 형태의 전송 선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주파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퍼선 이렇게 날려서 커넥션을 하시죠. 근데 밑의 경우에는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특성이 균일한 어떤 그런 형태의 전송 선로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특성이 균일하다라는 거는 뭐가 균일한 거냐면요. 전송 선로의 임피던스가 균일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를 고유 임피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특성 임피던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전 페이지에 있던 밑에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I1, I2, I3 다 다르고 V1, V2, V3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신호가 이렇게 가는데요. 신호가 가는데도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의 값은 다르지만 얘네들 신호가 가는데 전압 전류, 그러니까 신호가 위치마다 이제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면서 진행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의 컨셉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각 위치마다의 값은 다르지만 그 위치마다 얘네들의 이루는 B는 똑같을 거다 라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를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전송선로 위에 임의의 위치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B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딜 보든 그 값이 똑같다는 거고요. 결국에 좋은 전송 선로다라고 하는 거는 케이블의 처음부터 끝까지 Z0, 그러니까 특성 임피던스가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결국에 좋은 전송 선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동축 케이블의 임의의 이제 미소 구간을 뽑아서 회로적으로 등가시켜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축 케이블은 시그널 라인을 그라운드 라인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시그널 라인, 그다음에 여기가 그라운드 라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이 이제 뭐냐면은 여기 저항, 요거는 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저항이에요. 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저항, 되게 작은 값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인덕턴스, 도체의 길이가 가지고 있는 인덕턴스 값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캐패시턴스는요. 도체랑 도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이에 이제 유전체가 들어가는데 도체랑 도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생 캐패시턴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G, 얘는 이제 그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저항의 역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냐면은 도체랑 도체 사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DC 신호가 여기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지 못하죠. 신호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 타고 넘어가지 못하는 매우 큰 저항을 이렇게 모델링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G는 저항의 역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요, 뭐 전송 선로 방정식을 세워갖고 이렇게 풀고 풀다 보면 이게 간략화가 되는데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 Z0는요,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뭐 의아해하실 수 있죠. 50옴 뭐 또는 70옴 이런 고정된 실수의 어떤 임피던스 값들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주파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허수도 있고 뭔가 루트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50옴이라는 값은요, 어떤 값이냐면, 자, 지금 제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게 R이랑 G는 되게 작은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게 작은 값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오메가, 얘는 주파수 항목인데 주파수는 1kHz만 돼도 벌써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수식상에서 뒤에 거 대비 앞에 거를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J오메가 수식상에서 약분하면은 C랑 L만 남죠. 그래서 어떤 55mm라는 고정된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루트 C분의 L 거기서부터 나온 어떤 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회로도 저렇게 간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축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를 결정을 하는 게 C랑 L이구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가 이제 도미넌트하게 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C 같은 경우는 뭐가 저 C 값을 결정을 하냐면은 자 C가 이렇게 있죠. C는 이런 수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 있는 입실론이 이 중간에 들어가는 유전체 유전율이에요. 그 다음에 D가 요 사이의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이 도체판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요 D 값에 따라서 이제 C 값이 변하고 얘에 따라서도 얘가 변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랑 거리에 따라서 C 값이 변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C 값에 따라서 저 Z 제로 값이 변하는 겁니다. 즉 여기랑 이 거리에 따라서 Z 제로 값이 변한다는 거죠. 제가 뭘 예로 들어 드릴 거냐면은 N 타입이라는 커넥터가 있어요. 타입 N이라는 커넥터. 타입 N이라는 커넥터는 이제 50옴짜리도 있고 75옴짜리 커넥터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와요. 근데 75옴인지 N타입인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일단은 75옴짜리랑 50옴짜리랑 외부 도체의 내경이 같아요. 외부 도체 내경이 같아요. 근데 뭔가 다르니까 이제 50옴이고 75옴이고 다른 거겠죠. 뭐가 다르냐면은 중심 핀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다릅니다. 75옴짜리가 조금 더 얇은 핀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얇은 핀을 사용을 하면은 여기 거리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C 값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Z 제로 값이 올라가는. 그리고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N 타입이라고 하면은 50옴이고 75옴이고 상한 주파수가 18GHz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한 주파수를 결정을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가 결정하냐면은 외부 도체의 내경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란 뭐다라고 한 장으로 표현한 슬라이드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이 여기에 있고요. 근데 아까랑 다르게 여기에 뭐 알파벳들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RAB라고. RAB는 뭐냐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내부에 있는 수신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내부 구조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하지만 이게 간략화해서 제가 그려놨고요. DOT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신호를 이렇게 발생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신호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만나냐면 파워 스플리터를 만납니다.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와갖고는 절반씩 쪼개져서 위아래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쪼개진 절반은 지금 R수신기로 들어갔어요. R수신기는 레퍼런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파가 얼만큼인지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는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 있으면은 신호가 1번 포트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가 있으면은 신호가 2번 포트로 나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게끔 돼 있어요. 진행하면서 DUT에 이제 입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연결된 케이블이랑 DUT의 어떤 임피던스 관계에 따라서 반사되는 양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사된 신호는요,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기 있는 이제 커플러를 통해 갖고 이제 A 수신기로 뽑혀서 들어갑니다. 그럼 A 수신기가 뭔가요? 얘가 이제 반사 수신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사되고 남은 양이 계속 진행하겠죠. 진행해서 반대 방향의 커플러를 만나서 B 수신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B 수신기는 전달 수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는요, R, A, B 각각의 수신기로 들어온 신호의 레벨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한 다음에 이런 연산을 하죠. R분의 A, R분의 B
이런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가 측정하는 거 첫 번째 입사 대비 반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입사 대비 전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셉이 잘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장비에서는 이런 연산을 한 다음에 밑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용자가 원하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로 바꾸어서 보여주는 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그러니까 지금 반사 측정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달 측정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저렇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페이지부터 이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 측정하는 반사 관련된 항목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수식이 좀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일단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반사 계수예요. 뭐 기호로는 감마 이렇게 나타냈는데 별로 기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얘는 입사파의 전압 그리고 반사파의 전압 얘네 둘의 비율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압 같은 경우는요 AC 전압이에요. AC 전압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장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비 앞에 써 있는 게 어디 주파수부터 어디 주파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라는 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가진다라는 거는 AC 신호를 뭔가 주고받고 하는 장비라는 거예요. 저 장비는요. 근데 이제 AC 신호 같은 경우가 이제 크기랑 위상 두 가지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벡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 값으로부터 정의된 반사 계수라는 이 항목, 얘도 크기 부분이랑 위상 부분 이렇게 각각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반사 측정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위상에 대한 거는 별로 측정이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크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저 로우라는 거, 반사 계수의 크기 부분의 위상 좀 보면요. 일단 반사가 없는 경우에 지금 수식상에서 분자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의 크기가 0이 된다 하는 게 지금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사가 일어나는 경우, 즉 DUT가 달릴 그 로드 쪽이 오픈이나 쇼트일 경우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전반사가 일어나는 경우 이 수식이 분모 분자가 같아지면서 로의 크기가 1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다른 수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ZL이라고 나와 있는 거 지금 로드의 임피던스인데 이거는 그냥 DUT 인풋단의 임피던스예요. 그러니까 뭐 관점의 차이입니다. DUT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임피던스가 인풋 임피던스고 장비 입장에서 보면 로드의 임피던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Z0 얘는 이제 앞에 연결된 케이블의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수식상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얘네 둘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반사되는 양이 결정이 되는구나 수식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리턴 로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반사 손실이라는 항목이에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반사 계수의 크기 부분, 저 로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0로그 값을 취해서 리턴 로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 부호, 요거는 책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책에 나와 있는 정의. 저게 왜 붙냐면은 일단은 반사 계수 값은요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보낸 신호, 장비에서 쏴준 신호보다 반사된 신호가 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항상 작은데 1보다 작은 어떤 값에 로그 취하면 마이너스 값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플러스 값으로 바꿔주기 위한 부호가 지금 앞에 이렇게 붙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저희 장비에서는 이제 갔다가 되돌아 나온 손실, 그 손실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리턴 로스 같은 경우는 범위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반사가 없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전반사일 때 0dB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요 반사 리턴 로스 측정을 했는데 뭐 마이너스 30dB 밑이다, 30dB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은 반사 그냥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낸 거에 1000분의 1 정도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30dB면요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VSWR이라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제 VSWR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VSWR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뭐 저 값이 얼마 정도면 괜찮은 거, 뭐 얼마 이상이면은 뭐 별로인 거, 뭐 얼마 이상이면 뭐 못 쓰는 거,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VSWR이 왜 어떻게 정의가 저렇게 되는지를 아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제가 정의를 간단하게 해 드릴 겁니다. 자, VSWR, 볼티지 스탠딩 웨이브 레이쇼의 약자인데 굳이 우리말대로 이제 번역을 해보자면 정지해 있는 전압파형 에피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장비는 계속 움직이는 AC 신호를 주고받고 계속하는 장비예요. 근데 왜 정지해 있다고 하느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쪽 끝에 줄을 연결을 해놓고요. 제가 한쪽 끝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같은 힘이랑 속도로 계속 흔듭니다. 계속 흔들어요.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줄을 앞쪽에서 카메라로 다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찍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인화를 합니다. 인화를 하면요, 제가 여기에 있고요, 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줄을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인화를 했다고 할게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럼 한 장 한 장을 보면요, 뭐 수천 수만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한 장 한 장을 보면요, 어떤 사진은 줄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진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사진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이걸 수천 수만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여기다 다 때려서 그려놓으면은 이게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스탠딩 웨이브예요. 우리말로 하면 정제파입니다. 정제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요, 지금 이게 장비에서 쏴주는 신호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신호를 계속 주는데 벽이 저한테 뭘 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반사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로드가 55mm 대, 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제파가 뭔가 이렇게 밴드 형태로 플랫하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이렇다고 했을 때 VSWR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밑에 거를 지우고 남은 부분의 최대 최소의 비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이렇게 플랫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같죠. 그래서 지금 여기 수식상에서 지금 최소분의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반사가 없는 경우에 VSWR이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은 저게 이제 퍼펙트 매칭인 상황인데, 반사파가 생기게 되면요, 신호가 지나는 경로상에서 입사파랑 반사파가 합쳐집니다. 합쳐지면서 어떤 다른 형태의 정제파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제파를 보통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분의 최대 하면은 1이 아닌 어떤 값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출렁이는 정도가 커져요. 그래서 전반사인 경우에 이제 정제파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정제파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오픈일 때랑 쇼트일 때 약간의 위상차는 있습니다만 형태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랑 최대 B를 구해보면은, 최소는 지금 0을 찍고 있죠. 그 다음에 최대는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0분의 어떤 값,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VSWR이 전반사일 때 값이 무한대가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VSWR은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반사가 없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반사 측정입니다. 이제 반사 측정에서 보실 수 있는 이제 구 형태의 차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폴라 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동심원 형태의 차트입니다. 이 폴라 차트,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는 이제 폴라라는 항목으로 나타나는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 폴라 차트가 나타내주는 건 뭐냐면은 반사계수의 크기랑 위상값을 여기서 나타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측정값이 점이 어디든 찍히겠죠. 그러면은 그 점에서 중점까지의 거리가 이제 반사계수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1이에요. 어쨌든 여기 점이 찍혔다 그러면 거리가 반사계수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0도인 지점이랑 이루는 각도가 반사계수의 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 이거 보는 분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보시더라도 그냥 마커 찍어서 원하는 위치에서 값 얻으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스미스 차트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는 스미스 차트는 이제 스미스라는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뭐 스미스 차트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 일단 임피던스는 실수부랑 허수부의 합으로 나타내요. R 플러스 JX요. 근데 그거를 뭐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런 직교좌표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수값 얼마, 뭐 허수값 얼마 해서 뭐 이렇게 점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RF 대역에서 이제 저런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게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저런 직교좌표계의 이제 무한대 상태 임피던스, 그러니까 오픈을 저기다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 대신에 어떤 변형된 다른 형태의 임피던스 차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그냥 다른 형태로 바꿔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미스 차트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단순히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거를 쭉 당겨와서 이제 원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지금 요 점이 스미스 차트상에 지금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쇼트 지점이에요. 스미스 차트에서는요.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무한대, 밑에 있는 무한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무한대 끌어와서 이쪽에 한 점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이 오픈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려놨기 때문에 중점이 임피던스 매칭 지점, 즉 Z0인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50옴.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지금 직교좌표계에서 요 세로선 하나 보겠습니다. 세로선을 보시면은 세로선 뭐 여긴지에 따라서요 실수값은 같아요. 즉 R은 같다는 거죠. 근데 뭐 위치에 따라서 X값만 변하는 그런 선입니다. 근데 그 특성이 스미스 차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거를 이제 원의 형태로 가져오면서 저 세로선은 여기서 이제 원의 궤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궤도 위에서는 R 값은 동일하고 리액턴스 값만 다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선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선은 반대죠. 리액턴스 값은 고정이고 R 값이 변하죠. 근데 이게 스미스 차트 같은 원의 형태로 오면서 자,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0 기준으로 위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굽었습니다. 그 다음에 0 기준으로 밑에 있는 애들은 밑으로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미스 차트상에서 이렇게 호의 궤도로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호의 궤도로 나타난 요 라인들 위에서는 임피던스가 이제 리액턴스가 고정이고 R 값만 변하는 라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미스 차트, 그러니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 스미스 차트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DUT 인풋단의 임피던스가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 임피던스 측정 전용 장비들도 있어요. 뭐 LCR 미터라든지 임피던스 애널라이저라든지 거기서 측정하는 뭐 원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장비들에서는 실제로 디바이스에다가 전압이나 전류를 인가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볼티지 인가를 한다. 그러면 전류를 센싱한 다음에 I분의 V 연산해갖고 Z값 보여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스미스 차트,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 측정하는 저 스미스 차트라는 거에서 보여주는 임피던스는 전 페이지에서 봤던 요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보면은 자, Z0는 일단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장비에서는 이걸 측정을 하죠. 입사대의 반사를요. 그러면 이거 측정하고 이건 알고 있는 값, 그다음에 연산으로 로드 임피던스 값 얻을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는 임피던스를 측정을 합니다. 자, 다음 전달 측정입니다. 전달 측정은 뭐 반사 측정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요. 간단하다기보다는 반사 측정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대응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사 계수에 대응되는 게 지금 여기에 전달 계수가 있습니다. 뭐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라고 나와 있는데 뭐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대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정의가 됩니다. 입사파의 전압, 그다음에 전달된 파의 전압, 얘네 둘의 비율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반사 측정이랑 마찬가지로 벡터, 크기랑 위상 다 가지는 벡터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로부터 정의된 전달 계수라는 저 항목도 크기 부분이랑 위상 부분을 다 가지죠. 근데 반사 측정에서랑 다른 점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반사 측정에서는 크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달 측정을 하실 때는요, 보통은 요거 두 개 다 측정하세요. 두 개 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 위상에 관한 부분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반사 측정에서 리턴 로스에 대응되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인설션 로스, 게인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반사 측정은요, 보낸 신호보다 반사돼서 돌아온 신호는 항상 작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전달 측정 같은 경우는요, 보낸 거보다 전달된 게 커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죠. 대표적인 거 앰프, 뭔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온 신호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 거보다 작아지는지 커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보낸 신호보다 작아졌다, 이쪽에서 나온 게 작아졌다라고 하면은 그 소자는 인설션 로스를 가지는 디바이스 또는 로스를 가지는 디바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삽입 손실이에요. 그다음에 보낸 거보다 커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게인을 가지는 디바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요, 측정을 하셨을 때, 전달 측정을 하셨을 때 0dB보다 위에 있으면 게인이 있는 디바이스고요, 0dB보다 밑에 있으면은 로스가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앰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디바이스는 이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바이스의 위상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는 그 디바이스의 위상이 얼마나 선형적인가를 측정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두 가지 포맷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는 첫 번째가 왼쪽에 보시는 페이즈라는 포맷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른쪽에 보이는 그룹 딜레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저 페이즈라는 거는요, 페이즈가 위상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위상 그 자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전달되면서 얼마나 위상이 딜레이가 생겼는지 그걸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상이 선형적이다. 위상이 1차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쭉 떨어진다 라는 걸 이제 선형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기가에서 360도가 나왔으면은 2기가에서는 720도가 나오는, 또 이런 어떤 1차 함수의 형태를 이제 선형적이라고 해요. 자,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케이블을 측정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케이블의 위상. 케이블은요, 위상이 선형적으로 측정되는 대표적인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측정을 했더니 밑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 스케일을 이렇게 확대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대를 했더니 얘가 뭔가 이런 리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케이블이 위상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잘 만들어진, 성형적으로 잘 만들어진 케이블인가를 보려면요, 결국에는 생기는 이 리플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면은 뭔가 그 측정하고 있는 케이블의 선형성에, 위상의 선형성에 대한 걸 수치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측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 마커를 뭐 여기랑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마커를 이렇게 찍었다는 거는 사용자가 궁금한 거는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요만큼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마커를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수직에 대한 것만 보여주겠죠. 그렇죠? 대각선에 대한 걸 측정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딜레이의 컨셉은 뭐냐면요, 지금 기준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을 했느냐, 지금 위상을 주파수로 미분을 해놨어요. 미분이라는 거는 기울기죠, 기울기. 그러면은 1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1차 함수 미분하면 어떤 상수값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축이 그림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축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리플에 대한 거 측정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위상의 선형성,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의 위상이 선형적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거를 수치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페이지 형태에서는요, 그냥 대략적인 개형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구나. 뭔가 수치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딜레이라는 걸 측정을 하죠. 자, 그리고 그룹 딜레이 보는 또 다른 이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리플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디바이스, 다른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리플만 놓고 봤을 때는요, 여기 있는 디바이스랑 여기 있는 디바이스랑 리플의 정도는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치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같기 때문에 뭔가 다 다른 디바이스다라는 거를 구분을 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룹 딜레이로 예체를 포인트마다 미분을 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그룹 딜레이 측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 S 파라미터 정의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란 장비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S 파라미터를 측정을 하는 장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근데 S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S 그 뒤에 숫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요. 두 개가 붙는데 뒤에 있는 숫자가 신호를 쏘는 포트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가 신호를 받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S11이다 그러면은 1번 포트에서 신호를 쐈다가 1번 포트로 다시 들어오는 그 두 신호를 그 두 신호의 B가 되겠고요. S22는요, 2번 포트에서 쐈다가 2번 포트로 다시 들어오는 신호의 B가 되겠죠. S21은 1번 포트에서 쏘고 2번 포트에서 받는 신호의 B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얘네 두 개가 반사 측정에 해당이 되고 얘가 두 개가 전달 측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숫자가 같으면 반사 측정, 다르면 전달 측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측정하실 때 어떻게 측정하실 거면은 장비 앞에 이제 메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메저라는 버튼인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그 장비에서 측정할 수 있는 S 파라미터의 목록들이 쭉쭉쭉쭉 나타나요.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한 선택하신 다음에 장비 앞에 포맷이라는 버튼을 누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포맷 아래에 뭐가 있냐면은 뭐 리턴 로스, 그다음에 스미스, VSWR, 그다음에 폴라 차트, 그룹 딜레이, 페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포맷이라는 버튼 아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로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가 뭘 하는 장비다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토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장비 측정 관련된 이슈 캘리브레이션에 관해서 가장 많이 실제로 나옵니다. 예. 자, 캘리브레이션 우리말로 하면 교정입니다. 교정. 근데 교정은 두 가지가 있죠. 주기적으로 장비 기관에 맡겨서 교정하는 그런 게 있고요. 측정할 때마다 보정해주는 그런 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뭐냐면 일반적인 측정 셋업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장비가 있고 뭐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케이블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 어떤 뭐 체결을 위한 어댑터가 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 캘리브레이션을 측정을 할 때마다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장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케이블, 그 다음에 어댑터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이 모든 환경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디바이스만의 값을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만의 값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 측정 0점을 잡는 과정을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측정이 된 데이터, 얘네 두 개가 같으면은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아이디얼이에요.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할 때에는 이런 에러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키사이트에서는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에러텀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시스테마틱 에러텀이 있어요. 저거는 뭐 우리말로 직역하면 계통적인 에러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저는 저거를 이제 구조적인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타임 인베리언트하고 프레딕터블 하다라고 나오는데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측정을 할 때마다 장비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정도는 다릅니다. 그 발생하는 정도는 달라요. 근데 항상 같은 위치에서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장비 내부에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에러, 장비 내부에 아까 뭐 구조 그려드렸지만 커플러가 가지고 있는 에러. 그래서 항상 일정한 위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프레딕터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으로 없애줄 수가 있는 에러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랜덤 에러. 얘는 뭐 말 그대로 랜덤이에요. 그래서 unpredictable이에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캘리브레이션을 하더라도 보정해 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뭐 장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 레벨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장비 스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리피터빌리티. 아까 그림 그려드렸지만 장비 내부에도 스위치가 있어갖고 이게 딸깍딸깍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항상 같은 상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갈 때도 있고 이만큼 갈 때도 있고 좀 더 갈 때도 있고 항상 같은 상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성 차이, 저렇게 스위치 리피터빌리티, 랜덤 에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커넥터 리피터빌리티. 이것도 뭐냐면은 커넥터를 뭐 체결했다가 풀렀다고 하실 텐데 그때마다 항상 이게 같은 상태로 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조이는 거, 힘이 약한 사람이 조이는 거 다르겠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특성 차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랜덤 에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캘리브레이션으로 없애줄 수 있는 에러텀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줄여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장비 자체의 노이즈 레벨, 이거는 장비 세팅을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장비에 이제 그 내부 수신기의 대역폭을 사용자에게 조절할 수가 있게끔 해놨어요. 어저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교육 다 들으셨나요?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RBW라는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RBW라는 RBW라는 그 세팅 항목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름이 달라요. 네트워크에서는 IF 밴드위스라는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그거를 넓게 또는 좁게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좁게 하시면은 장비 노이즈 레벨이 좀 내려갑니다. 즉 다이나믹 렌지가 조금 더 늘어나요. 그 다음에 커넥터 리피터빌리티. 이거는 이제 보통 뭘 사용하냐면은 토크렌치 같은 걸 사용을 하죠. 누가 조여도 같은 힘으로 조일 수 있게끔. 토크렌치라는 거는요, 이제 커넥터 케어 시간에서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일정 힘이 가해지면은 딸깍하면서 구부러지는 렌치를 토크렌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장비 세팅을 바꾼다든지 어떤 기구물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줄여줄 수 있는 게 랜덤 에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드리프트 에러. 이건 뭐냐면은 캘리브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측정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렇게 조금씩 틀어집니다. 그래서 즉 여기 있던 에러텀들이 다시 다 생겨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걸 이제 드리프트 에러라고 하는데 드리프트 에러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온도의 변화입니다. 온도의 변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요, 제가 뭘 해봤냐면은 아침에 캘리브레이션을 해갖고
뭔가 똑같은 디바이스 연결해 놓은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이틀 3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처음에 캘리브레이션 딱 하면은 잘 맞겠죠. 근데 그게 아침에 캘리브레이션 했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은 이런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면은 다시 그대로 돌아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온도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뭐 드리프트 에러 보정하는 거는 뭐 다시 캘 하시면 됩니다. 다시 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라인 같은 경우 가면은 뭐 가능하면 저희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오전에 한번 하시고 오후에 한번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드리프트 에러고요. 전 페이지에서 봤던 시스테마틱 에러 텀들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네트워크 애널의 내부 구조랑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다만 눕혀놨을 뿐입니다. 자, 신호 소스에서 와갖고요. 절반은 R로 들어가고 절반은 이쪽으로 인가됐다가 반사돼서 반사된 신호가 A 수신기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커플러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신호만 뽑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사 수신기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커플러 얘의 특성이요. 이것도 결국엔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신호가 이렇게 가다가 타고 넘어가요. 얘가 특성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에러를 디렉티비티 에러라고 합니다. 커플러가 가지고 있는 에러예요. 그 다음에 크로스톡 에러, 지금 화살표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긴 한데요. 저거는 내부에 있는 RAB 수신기간에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현상을 이제 크로스톡 에러라고 합니다. 굉장히 미미하긴 한데 요즘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관련된 에러, 이거는 뭐냐면은 뭐 지금 트래킹 에러라고 나오는데요. 내부에 이제 신호가 지나는 경로상에 존재하는 에러를 트래킹 에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의 로스를 측정을 해보면요. 케이블의 로스를 측정을 해보면은 주파수에 따라서 밑으로 쭉 떨어져요. 즉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로스도 점점 커지는 겁니다. 같은 케이블을 측정을 하더라도요. 근데 장비 내부에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저런 다 케이블들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 케이블들이 주파수에 따라서 항상 같은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가 지나는 경로, 그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에러를 트래킹 관련된 에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미스매치 관련된 에러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6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개 나와 있는데 정방향에 6개,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6개 해갖고 총 12개의 에러텀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항상 이걸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캘리브레이션의 원리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사용을 해서 합니다. 근데 이 키트 안에 들어있는 게 오픈 상태를 가지는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트 디바이스, 그 다음에 50옴짜리 로드 디바이스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캘 과정에서 걔네를 한 번 한 번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할 겁니다. 여러 번 뺐다 꼈다 하면 측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캘리브레이션의 원리는요. 자,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디바이스의 오픈이고 쇼트고 로드고 그 임피던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논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디바이스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캘킷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요. 장비에 미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하면서 걔네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캘킷이다. 그러면은 이게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캘리브레이션을 하면서 얘를 측정을 했더니 120이라는 값이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장비에서는요 그 20만큼을 옵셋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오픈, 쇼트, 로드에 대해서 하겠다는 게 캘리브레이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저희 회사 장비에 뭐 타사의 캘킷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 장비에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캘킷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그 캘킷 제조사에다 문의를 하셔야 돼요. 캘킷 데이터를 달라라고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그 데이터를 저희 장비에 넣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한 정확도는 저희가 개런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2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게 레스폰스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스폰스 스케일은 뭐냐면은 캘킷 안에 있는 오픈, 쇼트, 그 다음에 케이블 양쪽을 붙여놓는 스루, 이렇게 3가지 상태 중에 한 개만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게 레스폰스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측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죠. 근데 대신에 정확도 차이는 있습니다.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전 페이지에서 봤던 여러 가지 에러텀들,
여러 가지 에러텀들 중에서 요 트래킹에 관련된 에러만 제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플러가 가지고 있는 에러,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 상태로,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는 게 레스폰스 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벡터 캘.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뭐 정확도도 가장 좋습니다. 캘킷 안에 있는 캘 스탠다드, 뭐 오픈쇼트 로드 다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벡터 캘이에요. 그래서 원포트 벡터 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측정 원포트 케이블 측정 전단에 오픈쇼트 로드 각각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투포트 벡터 캘 한다. 그러면은 케이블 양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각각에서 오픈쇼트 로드, 스루 이렇게 총 7번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포트 에러 모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정된 S11 값이랑요 실제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S11 값, 지금 이건 액추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같으면은 아이디얼인 케이스예요. 근데 측정을 하려고 보니까 중간에 이런 에러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D, ES, ERT 나와 있는데 디렉티비티 에러, 소스 미스매치 에러, 리플렉션 트래킹 에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캘리브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S11 액추얼이랑 측정된 S11, 즉 S11 매저값, 요걸 이제 눈여겨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캘킷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S11 액추얼이 뭐냐면은 캘킷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장비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캘 과정에서 캘 스탠다드를 측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이 S11 매저 값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픈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오픈에 대한 액추얼 값 장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값 얻었습니다. 그러면 미지수 3개인 방정식 하나가 나왔어요. 다음에 제가 쇼트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쇼트에 대한 값, 실제 값 장비에 들어있을 거고 측정된 값 얻었고요. 그러면 미지수 3개, 방정식 하나 또 나왔어요. 로드에 대해서 하면은 또 나오겠죠. 그럼 미지수 3개, 방정식 3개 연립해서 풀면은 각각의 값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뭐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냥 컨셉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투포트 에러 모델이에요. 방금 봤던 거는 원포트 에러 모델. 투포트 되게 복잡하죠. 장비에서는 이런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값을 보여주죠. 정확도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까만색으로 나타난 트레이스가 지금 언커렉티드라고 나와 있는데 캘리브레이션 안 한 결과입니다. 별로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이랑 빨간색 트레이스를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레스폰스고 이제 빨간색이 벡터 캘 결과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레스폰스 캘이 뭔가 이렇게 리플을 가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벡터 캘은 깨끗한데 그 차이가 있어요. 저 리플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건 뭐냐면은 내부에 커플러가 가지고 있는 디렉티비티 에러, 그 커플러가 저런 리플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스폰스 캘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에러텀들 중에 트래킹 관련된 에러만 제거를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커플러가 가지고 있는 에러가 이렇게 리플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렇게 리플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반사된 신호가 커플러 통해서 A 수신기로 들어옵니다. DUT로부터 반사된 신호를 여기 검은색 신호라고 볼게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검은색, 여기도 검은색. DUT로부터 반사된 신호입니다. 이게 A 수신기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냐면은 디렉티비티 에러가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게 이제 에러였어요. 근데 타고 넘어가는 그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서 얘가 동의상으로 원래 있던 신호에 더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주파수에서는 여기상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느 주파수에서는 어떤 다른 이런 위상으로 들어와서 벡터 합으로 이 정도 크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실제로 A 수신기에 있게 되는 신호는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커플러가 가지고 있는 그 디렉티비티 에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스폰스 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리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댑터 사용할 때 주의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그림에 뭐가 나타나 있냐면요. 캘리브레이션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이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요. 커넥터 타입이 지금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지금 어댑터를 이렇게 추가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장비 쪽인데 여기까지는 캘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에러텀이 다 보정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캘 플레이 지금 측정 플레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디바이스만의 값을 알고 싶은데 여기 어댑터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디바이스의 커넥터 타입 그리고 젠더랑 같은 타입의 캘킷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어댑터 그냥 끼워 놓은 상태에서 요 끝단에서 캘리브레이션 그냥 해버리면 돼요. 이거랑 같은 타입의 캘킷이 있으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사실 요거를 뭐 보정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이게 어드밴스된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캘리브레이션 방식이 나와 있는데 뭐 위에 거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위에 거는 다 설명드렸고 이제 남은 게 뭐 인핸스드 레스폰스가 있는데 저거는 뭐 최근에는 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 그림 아까 그려드렸었죠. 그냥 대충만 그렸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를 이렇게 그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스위치가 이렇게 가 있으면은 1번 포트 쪽에서 신호가 나오고 이렇게 가 있으면은 2번 포트 쪽에서 신호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장비들은 보통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장비들 그리고 요즘에도 저가형 장비들 같은 경우는 얘가 스위치 형태가 아니에요. 한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신호는 항상 1번 포트로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위치 형태라고 하면은요 S11, S21, S12, S22 네 가지 파라미터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2번 포트에서 소스가 나와야 하는 얘네 같은 경우는 측정을 못 합니다. S11이랑 S21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요 얘네는 풀투포트 벡터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풀투포트 벡터캐를 하려면은 여기서 일단 오픈쇼트 로드 측정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오픈쇼트 로드 측정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보면은 레스폰스 캐리랑 뭐 원포트 벡터 캐리랑 이렇게 뭐 합쳐놨다라고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반사 측정에 관해서는 오픈쇼트 로드 벡터 캐리를 하는 거예요. 인핸스 레스폰스는요. 그 다음에 전달 측정에 관해서는 레스폰스 캐리를 하는 겁니다. 스루만 측정을 해요. 여기서 오픈쇼트 로드 안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인핸스 레스폰스인데 뭐 최근에 뭐 많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뭐 다 수동 캘킷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용자가 뺐다 꼈다 하면서 측정을 해야 되는 수동 캘킷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 자동 캘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일렉트로닉 캘리브레이션 키트라고 해갖고 뭐 이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뺐다 꼈다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측정 전단에 이렇게 물려놓고요 장비에서 버튼만 누르면은 장비에서 이거 제어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수초 내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원리는요 내부에 이런 핀 다이오드 스위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저런 스위치들의 여러 가지 조합으로 스미스 차트상에서 보니 이런 임의의 임피던스 상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제어는 장비에서 하죠. 장비에서 스위치 제어해서 어떤 임피던스 상태 만들고 측정하고 그다음에 또 제어해서 다른 임피던스 상태 만들고 또 측정하고 장점은 편해요. 편합니다. 편하고 멀티포트 측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캘이 없으면은 사실은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포트가 많아질수록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뺐다 꼈다 연결했다가 뭐 뺐다가 해야 되는 그 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뭔가 뺐다 꼈다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중간에서 이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실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오픈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쇼트 연결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도 이켈의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비쌉니다. 되게 비싸요. 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켈이 저가형도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돼갖고 뭐 다이내믹 렌즈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조금 저렴한 값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저가형 이켈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요. 측정 절차 설명드리고 포트폴리오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셋업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뭐 물론 장비 준비하고 케이블 준비하고 액세서리 준비하고 뭐 측정 대상물 준비하고 이건 당연하겠죠. 그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장비 웜업을 하셔야 됩니다. 웜업이요. 일반적으로 저희 윈도우 베이스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30분의 웜업 시간 정도 저희가 레커멘드를 하는데 이렇게 웜업을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드리프트 에러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드리프트 에러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온도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예요. 전원을 넣고 나면은 온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죠. 캘리브레이션 하고 측정하고 하는 것도요, 이렇게 올라갈 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정화가 된 다음에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웜업 시간을 두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셨으면은 이제 측정 조건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측정 조건은 기본적으로 4개를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주파수입니다. 이 부품을 측정을 하는데 얘를 어디서부터 어느 주파수부터 어느 주파수까지 특성을 볼 건가, 주파수 범위를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OP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넘버 오브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설정한 주파수 범위에서 얘를 몇 포인트로 나누어서 측정을 할 건지 측정 레졸루션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애널라이저라는 장비는 이제 201포인트가 디폴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장비마다 다르지만 요즘 새로 나오는 장비 같은 경우는 그 201포인트를 10만 개 포인트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팅하실 거는 파워 레벨입니다. 파워 레벨. 이건 뭐냐면 디바이스에 인가하고자 하는 파워 레벨이에요. 파워 레벨 세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장비 노이즈 레벨이랑 연관이 있는 IF 밴드위스라는 애가 있어요. 장비 내부에 있는 수십 개의 대역폭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넓게 세팅하셔도 되고 좁게 세팅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노이즈 레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세팅을 하셨으면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키트를 사용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되죠. 근데 캘 하고 나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지금 보면은 측정 조건을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캘 하고 난 다음에 앞에서 세팅했던 요런 4가지 조건 중에 바뀌는 게 있으면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 하에서만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측정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측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측정하시냐면 장비 앞에 메저 버튼 눌러갖고 보고자 하는 S 파라미터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맷이라는 버튼 눌러갖고 사용자 설정한 S 파라미터, 그걸 어떤 포맷으로 볼 건지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트레이스, 화면의 Y축 스케일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오토 스케일 많이 하시죠. 스케일 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거는 뭐냐면 화면 레이아웃을 결정을 하시면 돼요. 뭐 한 번에 4개의 S 파라미터 볼 건데 그걸 한 화면에 다 겹쳐서 볼 건지, 아니면은 4개로 화면을 다 쪼개서 볼 건지, 뭐 그런 화면 레이아웃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커 기능 사용해서 원하는 포인트에서의 값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측정 데이터 저장하시고,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이 슬라이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위로 갈수록 가격도 비싸고 퍼포먼스도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제일 밑에 있는 장비가 이제 필드박스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 휴대용 장비고요. 지금 여기 앞에 세워져 있는 요게 필드박스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휴대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전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버튼도 좀 크게 돼 있고요. 장갑 끼고 누르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방수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충격에도 좀 강해요. 이런 장비들보다. 그래서 저 필드박스라는 장비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저 장비 하나로 모든 측정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하나가 다 옵션이기는 합니다. 근데 장비에 네트워크, 스펙트럼, 파워미터, 벡터 몰티미터, TDR 모든 기능을 다 여기다가 다 때려 넣으실 수 있어요. 펄스 메저먼트까지. 그래서 저게 이제 보통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이제 군 쪽에서 저게 많이 사용이 돼요. 군 쪽에서.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안테나, 레이더 이런 것들이 다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 안 할 때는 이제 벤치탑 장비를 이렇게 첩첩첩첩 이렇게 쌓았고 트럭에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요거 장비 하나만 들고 와서 측정을 하십니다. 저런 필드박스라는 장비가 있고요. 옛날에는 요 장비가 이제 26.5기가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필드박스라고 그래갖고 50기가까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될 예정인 장비가 지금 여기 USB 타입 VNA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 노트북 사이즈입니다. 노트북 사이즈고 두께가 한 3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PC랑 얘랑 USB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PC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펌웨어를 띄워갖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은 여기서 하고 디스플레이는 PC로 보게 돼 있어요. 가격 굉장히 저렴하고요. 저렴하고 얘 같은 경우도 26.5기가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치탑 장비 제품군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ENA 시리즈가 있고 PNA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ENA 시리즈가 조금 더 저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A 시리즈가 좀 퍼포먼스 좋고 고가 장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ENA 안에서도 저가형이 있고 스탠다드급이 있고 뭐 하이 퍼포먼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가형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면은 일단 5061B라는 장비, 이 장비는 좋은 게 뭐냐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인데 임피던스 애널라이저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저희 회사에서 출시하는 AC 관련된 계측기 중에 가장 낮은 주파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5061B라는 장비예요. 그래서 얘는 물론 옵션이긴 합니다만 5Hz부터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5063이라는 장비, 이런 장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일 싼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벤치탑 장비 중에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게 스탠다드급 ENA죠. 507C라는 장비. 이거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급 ENA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80이라는 장비. 이거는 뭐냐면 507C의 대체로 나온 게 이제 5080A예요. 대체로 나온 게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얘가 이제 9기가까지밖에 출시가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얘를 대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파워 앰프 측정 전용 용도로 나온 에코 507A라고 하는 이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ENA로 측정을 하실 수 있는 이제 맥스 주파수는 이제 5071C에서 측정할 수 있는 20기가가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20기가. 그래서 그 이상에서는 이제 P&A 시리즈로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P&A 시리즈는 이제 원박스 장비 자체로는 67기가까지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이제 이런 주파수 익스텐더 모듈을 달면은 이제 원수입 시스템으로는 시작 주파수부터 원수입으로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는 이제 110기가까지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 이제 밴디드 솔루션으로는 2THz까지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비가 원래는 다 이렇게 허연색이었어요. 허연색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다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은색으로. 그래서 앞으로 출시된 장비들은 이제 이렇게 다 검은색으로 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ENA 플랫폼 다르고 P&A 플랫폼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근데 지금부터 출시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P&A 장비, 그다음에 여기는 스트림라인 장비, USB 타입 P&A 장비, 그다음에 새로 나온 이런 모듈러 타입 장비,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다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쪽에서 만든 프로그램, 코딩에서 만든 프로그램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저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키피 커맨드가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여기 모듈러 타입입니다. 모듈러 타입.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렇게 슬롯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롯 형태로 되어 있고 슬롯에 모듈을 이렇게 꽂아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듈이 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하고, 이게 모듈 하나가 투포트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셰시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측정을 하는데, 뭐 이거를 지금 여기는 16개짜리 셰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6개를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 다 구성을 하면은 저 셰시 하나가 32포트짜리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처럼 동작을 합니다.